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중동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 코스피 단번에 5,200선까지 밀렸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현재 6% 넘게 상승하면서 5,5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선방하던 코스닥도 어제는 4% 넘게 급락했는데요. 현재 3.17%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1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개인이 지금 1조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8,100억 원 넘게, 기관은 4,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이 홀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3,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1,7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1,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국제 유가 쇼크에 어제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국제 유가가 급락했고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강세 기록했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42% 상승하면서 18만 9,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1.6% 급등합니다. 93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6.11% 올라가면서 53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8.56% 급등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78%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급등했던 방산주도 어제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 2.65%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47만 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53% 상승하고 있고요. SK스퀘어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8% 상승하고 있고 기아도 5.48%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코스닥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4.46% 상승하면서 현재 1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1.98%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59% 강세 기록하면서 3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어제 시총 5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17%, 1.3% 올라가면서 77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5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ABL바이오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0.58%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2.54%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2만 1,200원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1.35% 상승하고 있고 케어젠 0.2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도 2.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일 쇼크로 급락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오르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 기록했는데요. 이에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11.52% 강세 기록하면서 66,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5.1% 강세 기록하주 있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주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G7 재무장관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가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항공주들이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6%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진칼은 지금 7.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는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크게 줄이면서 오늘 환율도 급락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24원 70전 내려서 1,470원 8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8분 기준으로는 1,469원 9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5.86% 상승하고 있습니다. 5,5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3.2% 상승하고 있습니다. 1,1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 네,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루하루 정말 냉탕 온탕,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밤 사이에 이슈들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시장 상황은 바로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염 이사님 자꾸 깨신다면서요? 네, 이제 새벽에 사실 잠을 잘 못 자고요. 거의 하징한 간격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분명히 이제 장 시작할 때, 미국 장 시작할 때 이제 서머 타임이다 보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어제 시장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다가요. 마지막에는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9% 상승 마감하면서 나스닥은 1.3%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왜 이렇게 급등을 했나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전쟁을 곧 종료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는 급락을 했고요. 우리 원달러도 간밤에 안정세를 좀 찾아가면서요. 시장은 오늘 이제 어제 급락에 따른 또 일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급도 기존과 좀 다르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코스닥에서 그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코스피 쪽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시장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방에 따른 변동성은 그래도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전쟁이 거의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지금 쑥 떨어졌어요. 네. 110달러 넘었던 게 지금 WTI는 80달러, 네. 브렌트유는 90달러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멀미가 날 정도의 변동성은 네. 좀 잦아들까? 아닙니까? 네, 사실 어제 간밤에 이제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주말 사이에 116달러 터치를 하는 걸 보고 WTI 기준으로 와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너무 강한 공포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에 따른 물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은 격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 속에서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어제 뭐 다행히 추가적인 상승폭보다는 일단은 뭐 100달러란 선 자체가 워낙에 지금 리스크가 큰 범위이긴 합니다만 국제유가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시장의 요동보다는 다소 좀 지켜보자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이제 국제유가가 80달러 선,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유가 80달러 선도 굉장히 사실은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80달러 선 밑으로 한 차례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 좀 다소 높은 구간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 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국제유가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유가는 한시름 낮고요. 물론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이 일단은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편에선 이제 지난주부터 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신용이라든지 네. 뭐 위탁 매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도 만약에 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면 네. 반대 매매, 청산 우려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었다. 네. 일단 이것도 소나기는 피해 간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간 신용잔고가 이제 급증하는 가운데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이 거의 어떤 미수에 따른 시장의 반대 매매 청산에 대한 우려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 차례 오늘 더 시장 충격이 하방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충격이 2차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 오늘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그 수급을 보게 되면 네. 오늘 개인들은 1.8조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나타나면서 네. 시장의 한시름을 좀 큰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폭락장에서는 개인들이 다 사실 물량을 받아냈고 네. 오늘 이제 급등장에서는 개인들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조정장에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자칫 이제 물릴 수 있다라는 이제 네, 우려도 네. 커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출렁이잖아요. 위아래로 계속 네. 출렁이잖아요. 개인들이 너무 조기에 일찍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쟁이나 이런 유가의 향방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타이밍이 늦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네,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그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2달 가까이 1월, 2월 끝없이 위로만 바라봤었는데요. 이렇게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형주가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앞으로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결국은 또 삼성전자가 급락 후 이렇게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결국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오늘도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하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또 일부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출렁인다, 변동성이 큰 것을 대응하기 참 어렵다, 참 피곤하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네. 힘드신 분들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시면서 좀 시장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반도체주를 샀던 이유, 그러니까 네. 반도체 메모리 칩의 슈퍼사이클, 이 기조 자체는 지금 훼손이 없는 거죠. 성장성 자체는 우리가 현재로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조는 뭐 갑작스럽게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고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에 60에서 70달러 선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고유가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부분은 경제 성장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주요 업종들의 사실 이 고유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른 또 영업이익에 대한 하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실 좀 장기적인 좀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이슈가 거의 잦아들고 국제유가라든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아야 정상적인 기존에 가던 사이클을 그대로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 이슈에 좀 수면 아래로 가려져 있기는 한데 네. 미국에서 사모펀드 대출 부실 우려가 굉장히 예. 크잖아요. 네. 이거 오히려 전쟁에 덮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게 금융 신용 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그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곳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 네. 센터 구축하는데 기업들 투자해주고 이제 여기에 따라 이제 운용 수익률을 걷어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네. 이 구조가 지금 깨지면서 환매가 환매되고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장은 강했지만 미국 시장, 특히나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시장은 3, 4개월 동안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하락분도 그만큼 적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다소 다 같이 좀 덮였었던 부분이 있는데 AI 투자 기존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투자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엔트로픽 관련해서 투자를 좀 다소 이제 줄이겠다,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연쇄된 부분에서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금 회수에 따른 부분 그리고 환매에 대한 부분을 좀 일시 중단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네.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라기는 보다는 일부에 좀 국한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존의 뭐 금융위기 시대 그때와는 타이밍과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게 확대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장은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한 번에 폭등을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 어제 그렇게 세게 가지는 못했어요. 네. 미국 시장 어제 나스닥은 1.3% 반등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등 한 5% 정도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한 2% 안팎 정도로 네. 반등하면서 그렇게 세게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또 다른 또 우려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잠재되어 있다. 시장은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길어져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늘어나고 통화 정책 자체도 이제 긴축 쪽으로 계속 선회를 하는 방향들. 네. 실제로 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만 이게 네.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AI 같은 기술주나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우리 네. 반도체 사이클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아직 전쟁 다 안 끝났는데 제가 벌써 너무 먼 미래를 다 지금 네, 이게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전쟁 이슈 전 한 10여일 전에도 사실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될 체크해야 될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제 지금 뭐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 효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후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는 더 빠르지 못하다거나 조금 우려감 있는 이슈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경우에는 시장이 빠르게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슈에 크게 대응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기존의 큰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공격적인 부분으로 대응하시지는 않으시는 정도,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제 주목받는 섹터가 방산주고 네. 특히 이제 이번 이란 사태 때 우리 한국산 무기 체계가 쓰였다는 예. 이런 보도도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네.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또 조정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전히 방산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방산주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은 아니죠. 그 방산주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 3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등 중심으로 해서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일일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정말 앞으로 이 주가를 다시 터치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일부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는데요. 한동안은 좀 진통을 좀 겪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레퍼런스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 주가 어느 정도 좀 오히려 전쟁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은 방산주는 다시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방산주에 대한 밸류 평가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폴란드의 대형 수주 성공을 하고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고 네. 뭐 한국의 전반적인 무기 체계가 전 세계에서 좀 주목받게 되는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 테마성으로 막 방산주가 움직이던 그런 체질에서 벗어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 물론 전쟁은 슬픈 일이지만 방산주 입장에서 보면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네.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역시 레벨업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이제 이번의 변동성은 뭐 어쩔 수 없는 이번 시장 단기적인 최근 일주일간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시장의 변동성만큼 움직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주요 방산업체들 중심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인 전쟁 이슈가 끝나더라도 오히려 더 그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도는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에서 더 우위적인 위치에 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오히려 좀 시장 안정되고 방산주들 다시 한번 뭐 추가 수주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중장기로 더 끌고 가실 수 있는 저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정의
정유주는 네.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에 또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 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정유주는 조금 다르죠, 방산주는. 네, 맞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정유와 에너지주 오늘이 하락 상위 종목에 대부분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라고 하면은 S-오일 될 거고요,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그와는 좀 별개로 조금 중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가장 좀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 국제유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또 비용 증가 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무조건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가가 네. 오른다고 정제 마진도 같이 오른다라는 부분은 사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단기적인 시즌에 일정 부분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런 전쟁 시기에는 사실 이제 급등락폭을 보면 코스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는 낙폭이 더 적었고요. 오히려 방어를 좀 해내는 모습을 예, 방어를 보이긴 했죠. 하면서 오히려 또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지금 지수를 움직이고 안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등락폭이 좀 덜합니다. 네. 예, 덜하고 지금 최근 1100선 오를 때는 또 많이 올랐죠. 네, 1100선에서 지금 1150선, 80선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코스닥 쪽 수급이 좀 뺏기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액티브 ETF 출시가 이어지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코스닥을 단기간에 좀 살릴 수 있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얘기는 코스닥 액티브 ETF 펀드가 기존의 코스닥 150 ETF 펀드와는 다르게 중소형 종목까지도 이에 대한 부분을 담고 가기 때문에 네. 코스닥 내에서의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순환 매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아주 강하지 못하더라도 그 내에서 좀 활성화는 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는 전쟁 초반에는 사실 크게 타격감이 네. 없었죠.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네. 모습이었는데 갈수록 전쟁에 대한 무게감도 갖게 되는 것 같고 신용 위기, 예. 상호 대출에 대한 신용 위기도 불거지는 것 같고 미장도 사실 흐름을 보면 불안한 감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3, 4개월 정도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그렇다고 우리 시장처럼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조금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4개월 박스권 내에 저점을 지금 뚫고 내려간 종목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미국 쪽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특히나 이제 신흥국 쪽으로에 대한 그 자금 이동이 있었던 부분이 얼마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부분은 빅테크 관련 종목, 말씀 앞서 하신 대로 이런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보고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우리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고용 지표 나온 거 보면 고용 쇼크 수준으로 네네.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또 충격을 받았었고 이런 가운데 유가가 오늘은 떨어졌지만 유가 또 이번 주 들어서 그렇죠. 급등했었고 이러니까 사실 연준도 금리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네. 불확실성도 커지고 네. 있는. 근데 시장이 고용도, 뭔가 예. 방향성이 이러지도 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갇힌 듯한 느낌을 맞습니다. 받게 됩니다. 지금 주가도 미국 증시도 갇혀 있는 분위기인 거고요. 고용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국제유가 지금 80달러 선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또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 가늠하기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인 하방이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흐름이 좀 깨져버리는 추세 전환의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라도 하방으로 조금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사실은 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과의 어떤 커플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일정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미국 장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맥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양측이 강대강 양상으로 치달았던 전쟁이 출구 전략을 찾게 되는 건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란 사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자, 서강대학교 왕선택 대우 교수, 또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리서치센터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조건 항복 후 국가 재건 수준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좀 느닷없는 전쟁 종식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를 갖고 무게감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교수님 좀 헷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기 발언에 대해서 굳이 뭐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전쟁을 종결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결정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발언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근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조기 종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종기 종결을 하겠다,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와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금 오늘 아마 CBS 인터뷰까지 치면 오늘 새벽까지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다라는 점에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게 맞다면 오늘 새벽 CBS 인터뷰 이후 또 기자회견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조기 종결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조기 종식할 수 있다는 게 의지적인 부분을 담은 것인지 정말로 지금 상황이 조기 종식을 향해서 정말로 한 발 한 발씩 가고 있는 것인지. 전쟁이 뭐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인 거죠. 자기가 결정하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고 자기가 결정하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트럼프,
하나가 모스타바 하메네이. 두 사람이 50%의 지분을 갖고 이란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중에 한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결에 대한 희망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이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하루 사이 밤 사이 말을 바꿔서 네. 장기전으로 할 것 같고 뭐 무조건 항복 이런 얘기하던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해서 배경을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유가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미국 주식 시장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고 그것이 다시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중간 선거 결과를 우려한 미국의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JD 벤스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의를 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이 돼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70%는 조기 종결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 네. 30% 정도는 더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과연 조기 종결 메시지냐 공격을 더하겠다는 메시지는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조기 종결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외신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방향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이전에 했던 거는 전쟁 종료 시점을 사실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전제는 그럼 이 이야기 조기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거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이야기가 된 것인지 네. 아니면 그걸 이젠 또 배제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을 이렇게 한 것인지 원래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공동 운명체처럼 지금 생각되는 건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운명 네타냐후 총리하고 공동 운명체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럴까요? 본인 자신은 이제 황제처럼 생각이 되고 네. 네타냐후는 아마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 공동 운명체는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서 분명히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JD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네. 공화당의 최고 수뇌부라든가 아니면 중간 선거를 걱정하는 공화당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기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네타냐후 총리의 말만 듣고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일단은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도 아마도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벽 기자회견을 보면 다소 여지가 남겨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 종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란이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겠다. 네. 라고 마음 먹고 버티기 모드로 간다면 쉽게 끝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사태를 종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네. 하나가 트럼프, 하나가 모스타바 하메네이. 차기 지도자로 이제 지명된. 이미 네. 제3대 최고 지도를 들어왔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결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결을 이미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으로 자기 아버지, 부인, 뭐 어머니, 뭐 그것도 자기 누이의 남편 이 엄청난 일가족의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것을 보면 감정적으로 복수에 불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란이 다 부서져도 세계가 부서져도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장기전에 대한 생각도 할 텐데 다만 지금 군사적으로 이란이 너무나 열세에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군사적으로는 이란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아마도 지금의 상황을 일단은 좀 넘어가서
뭐 몇 개월이든 몇 년 뒤에 다시 힘을 모아서 그때 복수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금 숙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기서 그냥 합의를 해서 종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부서져도 좋으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2, 3일 동안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장재철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곧 종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금융시장의 전쟁 공포는 잦아들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전쟁이 종식이 됐다고 해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이 빨리 완화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바로 유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유가 이슈가 지금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산출량을 줄이게 되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될 때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 이게 유가가 뭐 지금 100달러 올라갔다가 80달러로 내려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길어지면 다시 또 1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새로운 이란의 지도자가 미국이 전쟁을 끝난다고 해도 과연 자기네들이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긴장을 바로 없앨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을 이렇게 시도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란이 가장 지금 체제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고 이번에 정권을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 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까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긴장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100불까지 올라갔다가 80달러로 내려와서 안심은 하지만 네. 사실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80달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 평균 유가 전망을 60달러 초반대에서 해놓고 경제 전망을 했는데 그거 대비 지금 뭐 30% 정도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네. 유성만 센터장님, 예.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 전쟁 공포로 인해서 시장이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뭐 예.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으니까 예. 이 극심한 이 변동성의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완전히 폭락 분위기고 또 오늘은 웬만한 그 문제가 해결될 듯한 분위기고 이런 W자인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 지나고 나면 W자 박스권 장세인데 네. 지금 당장은 각도가 매우 큰 V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면요. 3월 달에 들어서 코스피에서는 벌써 2번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정도면요. 뭐 유동성 경색이나 마진콜 패닉 셀링이 겹친 이런 강제 언와인딩 국면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 펀더멘탈보다도 이런 강제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상 이런 좀 이론적 논리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더 논리적 하단보다는 그보다 더 아래로 언더슈팅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지금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을 보면 이런 기관 외국인들의 선물, ETF 뭐 이런 포지션 청산과 신용반대 매매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낙폭이 커졌고 여기다 이제 V 코스피 이제 변동성 지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금융 위기급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여기 뭐 현재는 지금 뭐 퍼가 몇 배니까 바닥이다. 또 뭐 여기가 뭐 고점이다.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하는 좀 접근보다는 의미가 있나요? 그런 게? 제가 보기엔 지금 특히 이렇게 뭐 하루에 막 7, 8%씩 지수가 하는 변동하는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런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금은 이렇게 좀 심리나 수급이 많이 이렇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한때 이제 배럴당 110달러 넘어섰다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훅 떨어져가지고 WTI는 80달러, 브렌트유는 90달러대 요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되게 민감하게 잘 반응하네요. 그럼 이제 만약 전쟁이 정말로 종료 수순으로 간다.
그럼 예전 수준으로 확 돌아갈 수 있을까요? 60달러 중반, 70달러 요 수준까지 말이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35달러까지 갔잖아요. 2월 달에. 그리고 여름에도 100달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좀 안정해서 내려오지만은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의 히스테리가 발생이 되면 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경향이 있다고 우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디군요. 그렇죠. 올라가는 속도보다. 올라갔다가 긴장 상태가 완화된다고 해서 이전 상황으로 확 안 가니까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긴 지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60달러대로의 유가 환원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전쟁만 종료 분위기로 간다. 그럼 유가가 더 확 떨어질 거냐? 예, 일단 전쟁이 종료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처럼 막 60달러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그건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은.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령 전쟁이 종료되는 분위기가 올지라도 대략 한 80달러 있지 않습니까? 네. 80달러 전후에서 대략 이렇게 앞으로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는 60달러 수준이었는데 그 하단의 수준이 약 80달러 정도로 20달러 정도 오른 상태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도 유가 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유가 자체는 사실 그다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국제 유가에 엄청난 충격이 생기면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는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일반적으로 마가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가 세력 중에 상당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선호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도 들어가서 일을 저질렀고 이번에 이란 전쟁, 이란 사태의 경우는 그 마가 세력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것이죠. 특히 그 마가 세력 중에서도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J.D. 벤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세력들의 판단에서 볼 때는 이번 이란 사태의 경우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국제 유가가 충격을 주고 이것이 미국의 물가라든가 주식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이란 사태가 미국의 방향이 아니라 이란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스타파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전임 알리 하메네이 아들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알리 하메네이를 말하자면 이제 죽였는데 그것을 끝난 줄 알았더니 아들이 되면서 이란은 우리는 뭐 체제가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 반대,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런 국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제가 볼 때는 굴욕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35분이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한 기자회견 중에서 제일 짧은 기자회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최근에 가장 짧은 것도 1시간대였고요. 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과 관련해서 자기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35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짧은 기자회견이에요. 그렇게 빨리 끝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못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면 무조건 한 항복을 시간이나 2시간이나 할 텐데. 원한다.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내가 원하던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다 생략하고 참아야 되고 단지 조기 종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경제 부분 다시 짚어볼까요? 그리고 유성만 센터장님. 예. 환율도 그러면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1,500원 선 넘었었잖아요. 예. 일시적이었지만.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또 약간 또 환율이 다소 조금 이제 회복을 한 듯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환율이 안정되기에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제 네.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90원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재차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동 전쟁, 유가 급등, 코스피 급락이 동시에 걸친 흔히 말하는 트리플 악재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주식 매도, 채권 매도, 위험 회피성 달러 수요까지 겹치면서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에 대한 아무래도 매도세가 일단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그 대외 악재가 재발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위로의 스파이크는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봐야 됩니다. 단 원달러 환율 1,500원 이상은 역사적으로 봐도 정책이나 당국의 강력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뭐 구두 개입이나 스무팅 오퍼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대외 건전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1,500원은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1,500원 밑으로 와서 대략 한 정상화되면 1,400원, 한 50원 중반대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전쟁 기간 지난주 한참 격전이었을 때 네. 주요국 통화 대비 이제 달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절하가 좀 더 컸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컸죠. 우린 늘 그러네요. 이런 식의. 아마도 한국이 그 원유의 대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70%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의존도가 일본은 90%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변동성이 작은 이유가 일본 엔화는 기축 통화니까 그런 데서 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또 축소가 되고 그러면 달러가 희귀해지니까 또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달러당 원화 환율 1,500원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걱정할 이슈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 달러 원 환율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게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해외 투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기조적으로 돈이 많이 이제 달러나 외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상황 내에서 달러 원 환율을 과거에 그렇지 않았을 때 달러당 뭐 1,200원, 1,300원대와 지금 1,400원대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450원에서 1,500원으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 지금 시장의 변동성, 주식시장 변동성에 비해서 보면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와 환율로만 본다고 하면 유가가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수준일 경우에는 1,480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1,500원을 넘길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게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외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외환 보유액이 뭐 4,200억 달러를 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이 1조 달러를 넘고 있고 네. 그래서 달러가 우리 한국의 외환 시장의 위기 시에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레벨이 높아진 거는 우리의 외환 수급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지 과거처럼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긴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반대에도 지난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آیت الله سید مجتبی حسینی خامنه‌ای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به عنوان سومین رهبر نظام مقدس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안 교수님, 네. 그 모츠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는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모습을 것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이게 네. 이제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행정부 이번에 지난 하메네이 네. 제거 작전처럼 네. 또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물론이죠. 우려도 네.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며칠 전에도 공언한 것처럼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 죽을 수 있다, 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이 아닌 상태였다면 모두 다 그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또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 공습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바뀌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스타파 이제 그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를 했는데 그럼 상황이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 더욱 더 극렬한 저항을 하고 원래 뭐 바레인이라든가 뭐 카타르라든가 UAE라든가 이런 나라들이랑 공격을 하면서 확전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결사항전의 의지가 더욱 더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또 다시 폭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란이 뒤로 물러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4대 최고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더 격렬한 어떤 군사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포인트는 전임 알리 하메네이의 경우는 지난해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생존을 한 것이죠. 예.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폭사를 준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대비를 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기 일정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 알리 하메네이는 어쩌면 자기가 사망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냥 받아들인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많았거든요. 알리 하메네이도. 네.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악화돼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폭사를 당함으로써 정말 이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해야만 하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 아야톨라 호메이니도 하지 못한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명예를 얻은 것이죠. 죽음으로써. 네. 모스타파 하메네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용감하게 미국에 맞서는 항전의 모습을 보이다가 순교가 된다면 진정한 순교자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스타파 하메네이 자체가 지금 나이가 60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이란을 이끌고 가야 되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생존을 해서 아마도 국가를 다시 부흥시켜서 진정한 복수에 나서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협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앞으로 2, 3일 안에 상황 국면이 진짜 급진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모스타바가 공습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종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종전은 우리가 결정한다. 석유는 단 1리터도 안 보낸다. 네. 이 얘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는 의지. 이건 이제 미국에 대한 결상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보여준 거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메시지와 또 내밀하게 진행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란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우리도 그럼 뭐 협상에 나가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외형적으로는 강렬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밀하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어떤 종전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건 두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국가, 예를 들어서 오만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도 했어요. 네. 또 러시아는 또 이란과 또 소통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가 또 나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3국이 중지에 나서서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양국가의 움직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기 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모주타바에 대한 이란 혁명 수비대나 거기에 대한 지지는 굳건하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이제 공격을 계속 감행하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새로운 그 지도자한테 바치는 헌정 작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모스타바 자체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도부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이제 뭐 군사 정규군과 맞먹는 군사 조직도 있지만 그 민병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민병대 조직이 오히려 그 혁명 수비대의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더 위력을 떨치는 조직인데 그 조직의 수장이 바로 모스타바 하메네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당연히 모스타바 하메네이와는 한 몸인데 네. 다만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뽑은 것은 이제 88명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위원회가 있어요. 그 전문가위원회는 사실 선거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고 거기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열흘 만에 이 사람을 이제 차기 이제 이번 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한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순교자의 이미지를 남기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이 되니까 어쩌면 불가피하게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이란 국민은 전임 하메네이의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단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란이 또 1톤 미만의 탄두는 발사 안 했다. 이건 1톤 이상의 탄두가 되는 것만 발사했다는. 이건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간다라는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박 성명 같이 또 보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결사항전의 의지는 대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드러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전쟁이 길어지고 장기전으로 가면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증시도 영향을 받겠지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가 긴축으로 가면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AI 투자, AI에 연결된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AI 관련된 투자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쇼크가 공급 측의 충격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올려서 연준이 지금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에 대한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인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AI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데이터 센터 등 AI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전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그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들어오는 레베뉴나 아니면 펀드 풀이 있는데 이거에서 전력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 투자 여분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AI 관련된 충격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이라든지 글로벌 경제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전 세계 가구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전자제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어서 글로벌 수요가 줄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다 나빠지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게 AI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투자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걱정스러운 건 이게 반도체 예. 사이클에 대한 이상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나 고유가 때문에 AI 수요가 일단 줄어들게 되면은 일단 문제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글로벌 IT 투자 계획이 일단
일부 연기가 됩니다. 뭐 이번 전쟁난 중에 아랍에미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뭐 이제 중동에 뭐 데이터 센터 허브, 뭐 AI 허브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AI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 반도체 칩 수요가 늘었겠네 했는데 이번 전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아랍에미리트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AI나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네. 안전할까? 예, 이런 이제 근본적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 또 이제 주식시장 위험 회피로 인한 주가 변동성 확대 역시나 피하기 어렵거든요. 하여튼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전쟁으로 인한 AI 수요 둔화나 소비 여력 감소에 의한 이런 그 전자제품 및 IT, 뭐 반도체 수요 둔화는 분명 부정적인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네. 보도를 또 하나만 전해드리면 이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내는 국가들을 향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지나가게 하고 싶은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이제 방출해라, 추방해라. 네. 되게 이제 뭐 감정적인 다소 이제 이런 느낌도 들고.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지금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UAE라든가 바레인이라는 카타르라든가 주변 중동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취약한 입장에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제 이란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할 텐데 아마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서 협상을 하게 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조기 종결에 대한 입장을 말은 했지만 네. 필요하다면 더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협상에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계산의 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란, 미국이나 이스라엘 외교관 추방하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나라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라라고 하는 그런 심리전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 이제 유가에 대한 노출도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물가도 걱정이지만 성장률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올해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 2%로 잡으면서 딱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원년이었는데 변수가 터졌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지난번에 약간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2.0% 성장 예상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전망을 했죠. 네. 근데 여기에 기초가 되는 유가가 64달러였어요, 배럴당. 이게 지금 뭐 80달러 수준으로 왔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성장률이 보통 0.8%포인트 떨어질 거로 보여요. 유가가 지금 64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라간다고 하면 성장률은 0.8%포인트 내려오고 인플레이션은 1.1%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1.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어휴. 근데 만약에 130달러가 되면 성장률 0.5%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수준에서 올해 평균이 0.5%가 된다고 그러면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되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2%까지 올라간다고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 모델에 의해서 추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30달러라면은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대로 일부만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전망기관들이 그 기간 동안에 배럴당 유가는 130달러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성장률 둔화와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들이 일정 시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자꾸 전해드려 죄송한데 국방부가 또 다른 미 국방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싸움은 이제 막 시작했다. 그래서 전쟁 목표나 종료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부처마다 좀 국무부 다르고 국방부 다르고 보좌진들 다르고 부통령과 대통령의 생각이 또 약간씩 다른 약간의 일종 미 정부 내에서도 헤게모니 싸움 같은 게 있는. 헤게모니 싸움은 아니에요? 없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은 없고. 근데 왜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내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제가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조기 종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추가 공격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강경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7대3 정도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한 메시지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에 하던 말하고 동일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조기 종결로 해석이 된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나 이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나갔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강경 메시지를 넣어서 중화를 시켜서 협상 국면이 왔을 때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무엇보다도 이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숨통을 열어주는 그런 행보는 좋지 않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은 두 가지 목표. 이란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시장, 유가를 세계 유가 시장 충격은 완화시켜야 되는 모순적인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 기자회견에서 너무 과도하게 유화 메시지 갔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동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유가 충격에 대해서 미국 국내 정치적인 반발이 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했는데 메시지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기 종결 쪽으로 해석하는 게 큰 줄기에서는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트럼프 대통령 일부 보좌관들은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출구 전략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쿠바를 또 얼마 전에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타깃은 그럼 쿠바냐? 네. 어디까지 이거를 전장을 넓힐 생각인 거냐? 이 되게 갖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은 마가 성향이 많습니다. 네. 마가 성향을 가진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라. 뭐 이란에서 뭐 그런 독재를 하든 말든 왜 신경을 쓰냐?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내부적인 반발이 있는데 거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서반구만큼은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반구는 북미, 중미, 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북쪽, 남쪽 다 합치는 말이 서반구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 서반구만큼은 미국이 확실하게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마가 세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주의 방패라고 하는 미주 지역 대통령 정상 모임을 며칠 전에 열었죠. 거기에서 다른 곳은 신경 안 쓰지만 서반구는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 쿠바가 말하자면 서반구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보여줘야 되는데 쿠바가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쿠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해결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센터장님, 지난주에 고용 쇼크였습니다. 92,000명 감소, 예. 비농업 부문 감소했어요. 이게 15만 명 정도 예상치를 밑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5만 명 정도가 증가할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았죠. 예. 반대로 9만 2천 명이 줄어서 말씀하신 대로 15만 명의 갭이 발생해서 오히려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4.4% 기록하면서 일단 고용 쇼크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급등, 뭐 에너지, 물가 상향 압력이 커져 있어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나쁜 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현대까지의 데이터로는 이 노동 시장의 둔화가 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망가지는 잠재적인 그런 그 구조적 침체인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3% 정도 후반 정도로 견조해서 아직 완전한 수요 붕괴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확정하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는 초입 단계라고 일단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단 좀 어느 정도 기대한 게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되지 않겠느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드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제 내리지도 그렇다고 올리기도 못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이러한 것이 좀 시장에 이런 흔히 말하는 그 좀 불안전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고용 숫자가. 네, 근데 지금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 요인도 잠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있었고요, 의료계 부분에 있어서 파업이 있었고 노동통계 모형을 조정하면서 약간의 수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저적으로 좀 많이 줄은 거는 충격이죠. 예상보다 줄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인 경제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성장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도 흔들리긴 하지만은 좀 견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지만 AI에 대한 또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를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유가가 $100, $130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빠르게 지금 내리는 데서 방향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급 측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파월 의장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공급 측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보다는 연준이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걸 더 우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업률이 4.4에서 4.3에서 4.4로 올라왔다고 걱정하는데 이게 만약에 5%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연준은 이 금리를 정책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상황은 경기가 잘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속화될 때이고요.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실업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 인하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굉장히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논쟁거리가 이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복될 거냐. 그렇죠. 그때 보면 이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있으면서 그때 연준의 대응은 일단은 금리를 두 자릿수로 올렸잖아요. 올렸죠. 예. 그때 그러면 유동성이 지금도 엄청... 똑같이 만약 판박이처럼 유가가 지금 그때도 공급 측면에서의 마비니까 그러면 연준의 대응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의 어떤 유가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이슈도 거론을 우리가 좀 고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수요 측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 공급 측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경제의 펀더멘탈을 나쁘게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다음에도 경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하나 아니면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 여론이 큽니다. 싸늘하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음모론에 가깝기는 한데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전쟁을 밀고 나갈까? 음모론에 가깝긴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이 전쟁이라는 위기를 빌미로 해서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 네. 이제 뭐 이런 식의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뭐 미국의 로버트 단턴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할 것도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나리오라고 일단 희박한 수준입니까? 매우 희박하고 사실상은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단턴 교수님, 우선 말씀드릴 게 단턴 교수님은 이제 미국의 정치 제도나 선거 제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는 아니시고요. 유럽의 역사를 전공하신 이제 역사학자이십니다. 네. 그분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높은 존경을 받고 있지만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또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한다라는 건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그게 그렇게 되려면 연방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심지어 헌법도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중간 선거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미국 국가 자체가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간 선거를 11월에 하게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중간 선거를 연기해서 뭐 내년 3월쯤 한다라고 치면 내년 1월 3일이 되는 순간 미국에는 하원 국회의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입법 기능이 마비되겠군요. 예, 1월 3일 낮 12시까지만 임기입니다. 그게 이제 중간 선거 연기되니까 임기가 연기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하원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도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헌법 수정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헌법이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남북 전쟁도 있었고, 네. 제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랬을 때마다 다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미국인들은 전부 다 토의를 했습니다. 선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연기를 할 것이냐. 모든 논의의 결론은 선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런 그게 다 법제화되어 있고요. 네. 그런 관행이 서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중간 선거를 연기를 할 수 있지. 이것은 모든 절차에서 안 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운영을 봤을 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 많이 축소돼 있구나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가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사선을 하면 어떨지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농담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죠. 넘나들었죠? 그런데 미국의 연방 헌법이라든가 또 선거 관련 법률, 연방 법률 그리고 미국의 관행 또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 이런 걸 고려할 때 그것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간다는 말도 했지만 또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못 이겼다. 이런 식의 이제 정반대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큰 변동성에 휩싸이는 것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